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식입니다. 확증적 자료 분석 제15강 정규분포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13강과 14강에서요. 정규분포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그 히스토리를 좀 알아봤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것이 이항분포의 근사식이었어요. 다시 14강에서는 그 근사식을 가지고요. 확률의 분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발산 가능한 확률이 1이 되도록 설정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상수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를 얻었죠.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은 이와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파라미터에 대한 건데요.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수 또는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이 시그마나 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식에서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식이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모든 값들이. 자, 그에 따라서 fx는 이제 결정이 되니까 독립변수, 독립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독립변수.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fx 값, 그래서 종속변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매개변수는 파라미터는 변하는 값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줌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값이죠.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속성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수를 잰단 말이죠. 프로세스에서. 그 치수를 계속 관리하는데 그것이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렇다 그러면 그 중심값인 평균을 우리가 계산해서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 값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치수를 재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정규분포 함수, 밀도 함수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이제 구매 담당 부서가 납품한 어떤 시간을 관리한다. 근데 그 시간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그 시간의 정규분포의 평균을 여기다 입력하고요. 그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입력하게 되면 이것은 구매에 납품하는 그 시간대를 설명하는 그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정규 확률,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이 이 뮤나 시그마라고 하는 건 환경의 어떤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그 대표값들 또는 그 산포도 이런 것들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그것이 우리 그 프로세스 설명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뮤나 시그마는 도대체 이 분포 함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이후에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정규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복잡하죠. 좀 보이기가.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뭔지를 용어 정의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면 잘 이게 와닿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쉬운 어떤 함수부터 파라미터의 속성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식이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fx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기본 포맷이 있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요 a하고 b를 이렇게 쓰고요.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것은 1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인식하겠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a는 2고 b는 4다. 자, 이랬을 때 1차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fx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네, 2x 플러스 4. 그랬을 때 자, 우리가 x를 독립변수니까 뭐 아무나 넣어도 됩니다.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설정을 했다고 하죠. 물론 그 이전이나 이후의 값들도 상관없습니다. 네, 편의상 이 정도 범위에서 x값을 정했을 때 자, y는 어떻게 구해지겠습니까? y는 2, 그 다음에 x값을 여기다 입력하겠죠. 플러스 4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y값이 우리가 얻게 되고요. 각각의 x에 대해서 y는 이 함수 관계에 의해서 정해질 겁니다. y값은 종속변수는. 자, 그래서 그 정해진 값은 fx는 이제 2x 플러스 4. 그를 통해서 x를 입력했을 때 y는 이와 같은 높낮이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직선식을 얻게 되겠죠. 자, 직선식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y 이퀄 fx는 그대로 형태는 이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는데 이번에는 4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앞에 이 a라고 하는 값을 2에서 5로 증가시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x는 5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랬을 때 동일한 x값을 우리가 가지고 입력을 했을 때 얻어지는 y값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또 이번에는 원래의 데이터에
A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4만 B라고 하는 값이죠. B만 4에서 8로 2배로 증가시킵니다. 그랬을 때 fx는 2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요 x 값들을 다시 입력을 해서 y 값들을 얻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은 값들의 군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를 우리가 한 개의 그래프상에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관찰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최초에 얻었던 원식은 2, 4, 요 점들이죠. 요 회색에 보여지는 이런 직선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를 2에서 5로 그렇게 증가시켰죠. 그렇게 증가시켰을 때 변화된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가 관찰이 됩니까? 네, 뭐 원래 데이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급해진다는 것은 이제 동일한 x 값에 대해서 y의 변동폭이 이건 요만큼인데 동일한 x에 대해서 변동폭이 이건 이만큼이 되겠죠. 이와 같이 기울기가 좀 급해지는, 즉 a라고 하는 것은 직선의 기울어짐 정도를 관장하는 파라미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두고요. 뒤에 b를 4에서 8로 증가시켰어요. 그럼 원래의 직선에서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2는 그대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단지 y축의 값만 4에서 8로 수직 이동을 했습니다. 이만큼을 이동을 한 거죠. 따라서 b라고 하는 것은 요 파라미터는 어떤 역할을 한다? 위아래 상하 이동을 관장하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a나 b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즉 1차 방정식에서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 a, b 두 개의 파라미터는 어떤 역할을 한다? 앞에 있는 이 파라미터는 x 앞에 있는 것은 급해짐의 정도, 기울기의 정도를 관장하는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b는 이 y축의 높낮이 이동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x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a, b 이렇게 또 정의를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자, 이랬을 때 우리가 3, 4라고 하는 그런 2차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적으로는 y는 fx는 x-3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x를 마이너스 2부터 동일하게 뭐 8까지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서 그 x를 입력했을 때 우리가 그 계산을 통해서 이제 y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얻어진 값이 바로 보시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요, x에 따라서 x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8까지니까요 x에 따라서 y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네요. 자, 이와 같이 2차 방정식은 이런 곡률의 형태로 이제 관찰이 되겠죠. 자, 이제 이번에는 앞서 1차 방정식에서 했던 바와 같죠. a를 3에서 4로 증가를 시킵니다. b는 그대로 두고요. 자, 또 하나는 앞에 a는 그대로 두고요. 뒤에 b를 4에서 10으로 증가시켜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각각의 y값을 얻고요. 그걸 통해서 곡선식을 다시 우리가 만들면 원래 방정식은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요 1번 방정식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뒤에 값 4는 그대로 두고 앞에 a만 3에서 5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 그래프죠.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a를 전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변화는 없고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3에 있던 것이 5의 위치로 수평 이동을 한 것이죠. 이 그래프가 3에 있던 것이 5의 위치로 수평 이동을 하는 뭐 그런 현상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3을 그대로 두고요. 뒤에 b를 4에서 10으로 이동시켰어요. 6만큼. 그랬을 때 원래의 그래프에서 위로 수직 이동을 하는 그런 그 3번 그래프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2차 방정식에서의 그 a와 b의 파라미터의 역할은 a는 수평 운동을, b는 수직 운동을 관장하는 파라미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각각의 함수 시계는요, 각각의 방정 시계는 항상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는 그에 맞는, 그 그래프에 맞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된다. 또 이렇게 동일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식인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정규분포 확률밀도 함수로 들어가 보죠. 자, 여기에도 두 개의 파라미터가 역시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시그마 같은 거니까. 자, 그 두 개의 파라미터를 또 이렇게 정의하면 이걸 정규분포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뮤가 20이고 시그마가 4인 그런 그 정규 확률밀도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x에 대해서 x는 이제 8부터 우리가 31까지 있다고 정의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y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해요. y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시그마가 4니까요. 시그마 4니까 4 루트 2파이, 그렇죠? 4 루트 2파이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값 빼기 요 a 값 그거 이제 두 번 한 건 제곱이죠. 네, 그리고 2의 시그마 자승, 그러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쭉 끌어내리면 보시는 바와 같은 y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x와 y의 관계를 이렇게 타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규 곡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앞에 1차 방식과 2차 방식에서 했던 바와 같죠. A라고 하는 것을 20에서 25로 증가시켰어요. 4는 그대로 두고 B는 즉 시그마는 그대로 두고요. 뮤만 증가를 시켰습니다. 뮤만. 그래서 20에서 25로 그렇게 증가를 시켰어요. 그랬을 때 원래의 그래프에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이동했을까요? 네, 5만큼 이동을 했겠죠. 20에서 25니까. 또 앞에 20은 그대로 두고 뒤에 시그마만, 뮤는 그대로 두고 시그마만 4에서 7로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중심은 일치하는데, 원래 것과 중심은 일치하는데 굉장히 좀 펑퍼짐해졌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네, 이렇게 봤을 때 정규 확률밀도 함수에서 뮤의 역할은 뭐다? 네, 수평 이동을 관장하는 파라미터다. 또 시그마의 역할은 퍼짐의 정도를 관장하는 파라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 프로세스에 빗대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하나의 타깃 값을 만들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못 미치기도 하고 조금 넘어가는 이런 좌우대칭 종모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이제 퍼짐이 또 하나의 특성으로서 관리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펑퍼짐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것은 꼭 우리가 한 특정 값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차이를 더 크게 벌리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즉 이것이 퍼짐 형태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 프로세스에서는 굉장히 품질이 안 좋다라는 것을 대변하게 되는 그런 성격이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작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특성을 정확한 값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그마가 뭐 커지든 작으든 관심 대상은 아니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환경 파라미터로 활용하게 되면 그 순간에 뭡니까? 이 특성에 맞게끔, 우리 시스템에 맞게끔, 우리 프로세스를 설명하게끔 적정한 값이 되게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의미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모수를 우리 환경에 대한 모수를 입력한 것 동시에 그 확률밀도 함수를 우리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그런 유용한 식으로서 이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과정을 뭐 엑셀로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와 같이 y는 2x, x는 요걸 입력을 했죠. 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쭉 복사를 해서 y 값을 만들었습니다. 또 요거는 는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원래 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5 곱하기 5 곱하기 x 플러스 4가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요. 또 이것은 2 곱하기
앞에 A는 그대로 두고요. X 플러스 B만 이제 증가시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쭉 끌었을 때, 자,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거죠. 꺾어선 그래프로 그리면 데이터는 X가 X축으로 와야 되니까 그것만 좀 바꿔주겠습니다. 데이터 선택에서 X를 제거를 하고 여기에 X를 넣어줘야겠죠. 이거 편집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이 X 값을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아까 PPT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직선 관계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 2와 4, 이것이 원래식이죠. 거기에서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 거, 기울기가 급해진 거,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PPT 돌아가세요. 자, 지금까지는 정기분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확률에 쓰이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것이 우리 프로세스에 쓰일 때는 어떤 그 특징을 갖게 되는지,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표준 편차다 그러면 펑퍼짐의 정도를 관장하기 때문에 작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또 뮤 같은 경우는 특정 값에 맞추도록 또 노력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환경 변수로 표현됐을 때 그것들의 특징들이 또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특징들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기분포, 표준 정기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